안녕하세요. 네. 신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세요? 네. 아까 그 핵 문제 이쪽에서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은 우주 개발 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이제 다르게 우주 개발 쪽으로 이렇게 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핵이 이제 핵발전소가 40개가 있다고 해서 좀 위험하잖아요. 이거를 안전하게 이렇게 미래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그, 여기서 말하는 핵 기술은 네. 북쪽의 핵무기를 말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아, 그동안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어, 만들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에 대한 뭐 충분히 있죠. 저는 뭐 그걸 부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 견지를 한다면 그동안 축적해 왔던 핵 개발 기술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전용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자본이나 이런 게 투입돼서 해왔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산적인 무엇인가로 돌려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 핵무기를 조금 변형시키면 뭐 현재 그 원자력 에너지와는 다른 핵융합 요즘 에너지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그 에너지 산업의 출로가 열려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진척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참조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어떤 참조점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병환 선생님이 손을 들었다가 내리셨는데,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유병환 선생님. 네, 아, 마이크 켜시고, 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화면은 근데 꺼져 있네요. 그게 그 호스트 쪽에서 비디오를 안 해서 안 된다고 나오는데요, 하니까. 이제 됐네요. 네, 네, 저는 됐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앞으로의 이 세계는 기후위기 환경,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게 저도 동감하는 바거든요. 예, 지금 코로나19나 뭐 저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사실은 그거 기후위기, 기후의 문제로 생긴 거 아닙니까? 물론 원전의 문제도 있지만은 근원적인 거는. 근데 우리가 이 기후 위기 극복을 하려면은 더 이상의 환경 파괴와 물질 만능의 시대에 지금 소비처럼 살면 절대 안 되거든요. 세계 인구가 다. 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거리와 우리 생활 소비재 있죠. 화학제품 소비재. 저는 예전부터 그런 거를 최소한으로 소비하고 사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이병헌 교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전략은 어디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네. 어, 그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 현재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도 그런 쪽인데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전략으로 어디에서부터 할까라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건 없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를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 어, 지금 군대가 2년이 채 안 되잖아요. 1년 반 정도인가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젊은 친구들이 그런 식의 생활을 해보는 학습 체험 그런 현장처럼 바꿔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에 7월 달, 8월 달에 인제군의 그 DMZ 근처에서 지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군대가 국민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이름하에 적지 않은 환경 오염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군대가 또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하는 건 항상 최첨단에 있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강원도에 적지 않은 부대가 빠져나가고 있는 걸 봤고, 빠져나가고 있는 부대에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오염이나 이런 게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처리해가는 기술? 이런 거를 군대가 이렇게 쌓아 나간다면 저는 그게 제대 이후에 그 친구들의 창업이나 이렇게 산업처럼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군대에서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교육이니 뭐 이런 안보 교육을 많이 하는데, 안보 교육의 컨텐츠 자체도 지금 유병아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쪽으로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환경과 기후와 생명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가치이고, 군대가 원래 그런 쪽으로 진화해 가야 한다는, 어, 1년 6개월 동안의 집중 학습 기간, 이런 걸로 바뀌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바뀌면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특정한 나라를 적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이랑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의 군대와도 같이 이 합동 작전을 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미래군을 만들면 재밌, 재밌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하고 생산적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작년에 많이 했었습니다. 아, 예. 대단히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가능하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한 40년 동안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연구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예. 장류 문화와 제철 음식.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먹거리가 인류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기후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 고기를 생산하고 바다에서 또 양식을 하고 또 그 지금 모든 화학 첨가물을 만들어서 먹거리에 첨가하는 게 이 먹거리를 산업화하는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 발생한 아주 안 좋은 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내가 이제 음식을 직접 하면서 연구하고 먹어보고 건강 관리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보니까 그런 게 가장 시급한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글로벌화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느 개인이나 뭐 이렇게
시민운동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꾸준히 이 생협이나 이런 데서 하지만 그게 뭐 극소수예요. 저도 이제 생협운동도 활동도 해보고 처음부터 참가도 해봤는데 극소수예요. 그리고 생협도 점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화학 물질을 접해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참으로 안타깝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병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거기에도 복합되어 있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 또 제가 평생 동안 해온 일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제가 한참 연구할 때는 그 우주인 식품 있죠. 그 스페이스에서 그것도 한동안 연구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다 뭐 생산성이 없고 사업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접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런 식으로도 다 연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전통 발효 문화 있죠, 음식에서. 네.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환경 파괴도 안 되고 기후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남북 철도 잇기 사업의 일환으로도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제 음식 연구를 하면서 북한 음식을 많이 나름대로 이제 뭐 책도 보고 또 외국에 나가면 북한 음식점에 가서 먹어도 보고 했는데, 예전에 북한 음식은 굉장히 담백하고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엔 북한 음식도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뭐 현대화 돼가지고 좀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만이라도 우리의 그 전통 음식을 대중적으로 전 국민의 건강식으로 이렇게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이제 만들어 가야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평생 동안 병원에 가서 한 번도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가서 뭘 치료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제가 그 제철 음식을 먹고 발효 음식을 적절하게 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요. 예. 아주 10대 후반, 20대 초반에는 저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통 음식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병환 교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책도 내주시고 강의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먹거리 중요하죠. 요즘처럼 눈이 핑핑 돌아간 시절에 사실 우리 전통 음식, 발효 음식, 그다음에 이제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큰 복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이병환 교수께 이제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희대 후마니타스 대학에 미국인 교수가 있죠. 이마누엘 페스트라이시. 우리 언론지 이만열 교수가 컬럼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잘하는지 예를 들면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통 음식, 발효 음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통 그 주택, 황토 집이라든지 이거는 지금이라도 세계 어디 내어놔도 손색 없는 훌륭한 전통이고 자랑거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무시하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이거 정말 훌륭한 자산인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걸 가장 홀대하고 천시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병환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를 잘 아는 것 우리가 단점도 있겠죠.
어떤 문제점 혹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럼 남 못지않게 잘할 수 있고 또 잘하고 있는 건 뭔지 스스로를 잘 아는 게 가장 큰 공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서세동점, 그러니까 이 아편 전쟁으로부터 시작돼서 서세동점이 벌어진 지 벌써 뭐 그 200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근데 바뀐다는 게 객관적으로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비동맹 60년대 반둥 회의에 시작되던 비동맹 운동의 가장 큰 주역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북쪽입니다. 예. 지금은 이 시류가 달라져서 그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북쪽이 지금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 제3세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유학생, 기술자들을 받아들이고 교육시키는 무료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동남아시아에서 온 근로자들 귀화하려고 해도 국적도 잘 안 주는 굉장히 옹졸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이병현 교수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그 메시지라고 할까? 이거는 스스로를 잘 알기 위해서는 자기를 큰 틀에 객관적으로 놓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집에 빠지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좀 그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가난하니까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자기 전통을 견제하면서 사는 거죠.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유학생이 됐든 아니면 외교관이 됐든 상사 주재원이 됐든 출산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의무 교육에 관련해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국가에서 무상으로 보장해 줍니다. 한국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을 해줍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굉장히 선진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던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그 자리를 뭐가 비집고 들어왔냐면 뭐 좋게 표현해서 신자유주의지만 돈 놓고 돈 먹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돈과 빽과 권력이 없으면 서름당하고 무시당하고 구박받아도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어느샌가 우리한테 침습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 유바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그 우리 전통 음식, 발효 음식과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한 이 발상의 전환, 그 다음에 자기 본류를 되찾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해석이 좀 길었는데 다른 분들 질문할 때까지 제가 좀 시간 끈다고 좀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질문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지금 제일 멀리서 접속하신 분이 한희영 선생이신데 혹시 지금 접속하고 계신가요? 한희영 선생님? 아마 접속만 하신 것 같은데 이병 교수님 그럼 책은 지금 6월 15일 다음 주 출간 서점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출판사가 좀 낯선 데인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출간하게 됐는지. 여기 평화철도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그 희망레일이라고 하는 단체도 네. 있잖아요. 희망레일에서 대륙학교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1년에 두 차례씩 이렇게 하고 계시고 네. 거기에 저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러 가는데 작년 가을 학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가을에 강연을 하러 갔을 때
저를 만나려고 일부러 그 전체 대륙학교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 출판사 대표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 그래요. 그분은 유라시아 견문을 이렇게 읽고, 이 사람의 다음 작업을 같이 해야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이렇게 찾아오신 거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제 또래예요. 그러니까 젊은 대표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 뭐 이렇게 음, 한국 및 한반도 및 뭐 동아시아, 유라시아가 가야 해야 할 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출판인으로서 일조하고 싶은 이 사명감 이런 것도 있으신 것 같아서 아직 큰 출판사는 아닌데요. 근데 이런 생각이 있는 젊은 분이라고 한다면 어, 몇 권의 책은 같이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음, 3권 같이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첫 음, 번째가 이렇게 다음 주에 나올 북한에 대한 책이고, 두 번째가 오늘 앞에 조금 말씀드렸던 뭐 유라시아 전략에 대한 책이고, 다른 하나는 음. 올해가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고요. 그렇죠. 내년이 30주년이거든요. 근데 제 느낌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이 이미지는 가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가장 잘 모르고 있는 시점인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한국의 그 중국 학자들의 상당수가 인문사회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현재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면은 이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우주과학이라던가 생명과학이라던가 AI나 이 디지털 이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에 못지않거나 일정한 부분에서는 능가하는 게 생겼는데, 저는 이것도 아편전쟁 이후로 처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 뭐 중화주의 중국 이런 게 아니라 제목도 테크노 차이나라고 가제로 지었어요. 이 테크노 차이나. 기술 대국 중국의 면모가 어떤 건지를 한번 정리해야겠다. 이거는 음, 올해 말 내지는 내년 초에 음, 작업해 보려고 하고, 그 3개 작업은 다 같은 출판사랑 하려고 합니다. 음. 뭐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 독자 혹은 팬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그 구상과 출간 계획 자체가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또 첫 번째 3권 연작 시리즈 중에 시리즈라기보다는 3권 중에 첫 번째 권이 나온다니까 다들 한번 보고 별도로 한번 이 담번도의 북한 마스터 플랜만 주제로 한 강연회를 할까요? 어차피 지금 저 오프라인으로는 출판 기념회나 뭐 사인회 이런 게 지금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멀리 한희영 선생님 접촉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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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를 호명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볼일을 보면서 경청만 하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으로요. 그래서 저를 호명하시길래 제가 지금 컴퓨터 있는 방으로 지금 들어와서 바로 접속을 했어요. 너무 반가워서. 네. 네네. 아, 진짜, 이명한 역사사 쓰신 유라시아 견문을 제가 2016년도에 첫 번째 책을 읽었었어요. 그때 정말 너무 너무 놀라고 너무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연히 오늘 강연하신다라는 거를 제가 톡방에서 보고 지금 그러니까 들어와서 들었는데 정말 너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사실은 제가 작가님을 이렇게 직접 뵈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중에서라도. 네, 그래서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고, 네, 지금 새로 출판하셨다는 소식도 지금 오늘 들어서 네. 제가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네, 꼭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어디 번째 책을 계시나요? 제가 지금 찾아왔어요. 지금 막 가가지고 지금 책꽂이에 있는 거를 음, 찾아왔는데 이 책 정말 너무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었어요. 와, 이렇게 글을 쓰실 수 있는 역사학사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그때 2016년도에 읽고 굉장히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병헌 교수님이 지금 네. 어딘지 모르신대. 그래서 저요? 저 지금 핀란드 헬싱키에 있어요. 아, 예.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살짝 업됐는데 반갑습니다. 그 제가 제일 계속 멀리 거기 계시는 건가요? 네, 저는 2005년도에 이주를 해서 와서 지금 여기서 계속 살고 있어요. 16년이 됐네. 제가 원래 코로나만 없었으면 올 여름에 헬싱키 옆에 칼라사타마라는 데 있죠. 깔라사타마에서 저 네. 재작년까지 근무했었어요. 그 근처에 있는 회사에서. 아, 그런가요? 제가 칼라사타마에 가보고 싶었어요. 7월, 8월 방학 때.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지역에 대한. 제가 알기로 북유럽형 스마트 시티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뭘까에 대해서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거기 계셨다고 하니 놀랍네요. 부럽습니다. 우리들의 통일을